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종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주제가 자연유산 또는 천연기념물과 명승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문화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앞서 많은 강의와 많은 선생님들께서 문화재란 무엇인가, 문화유산이란 무엇인가, 고고유물은 무엇인가 아마 많은 설명을 잘 해주셨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소에 알고 있던 대상이 아닌데도 왜 문화재일까, 또 왜 자연유산일까 라고 불리우는 것들에 대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 표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독도 사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독도가 문화재일까? 라는 질문을 하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독도도 우리나라의 소중한 국가지정문화재 중에 하나입니다. 독도뿐만이 아니라 여러 동물과 식물, 또 지질, 그리고 천연보호구역까지 다양한 자연유산도 역시 국가지정문화재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좀 더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과연 어떤 천연기념물 동물들이 있을까? 왜 이러한 천연기념물 동물에는 역사성과 문화성이 있으며 보존을 해야 할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천연기념물 명승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앞서 보시는 이 자연유산이라는 단어는 유네스코라고 하는 기구에서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용어로 저희들이 문화유산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도자기나 건축물이나 다양한 문화유산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자연유산은 크게 4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미가 뛰어나고 최상의 자연상을 지닌 유산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주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주도에는 성산일출봉이라고 하는 또 만장구리가 하는 많은 자연유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이 만들어낸 걸작물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연유산의 한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의 발달 등 지구의 역사를 지질학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유산들을 저희들이 또 하나의 카테고리로서, 항목으로서 자연유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베트남에 가시면 하롱베이가 있고요. 또 미국에는 그랜드 캐년이라는 협곡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형지물들, 또 지질학적 현상들은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와 지구의 역사를 이야기해주고 있죠. 자, 세 번째로는 다양한 생태계의 생물이나 이러한 생물학적인 중요성들이 보존되어야 되고 유지되어야 할 지역을 또 하나의 자연유산의 카테고리로 묶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 같은 경우가 다양하고 중요하고 희귀한 동식물들이 한 곳에 모여있기 때문에 소중한 자연유산으로 저희들이 지키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항목으로는요, 멸종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존을 하고 긴급하게 지정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의 간섭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한다고 정해놓은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곳밖에 남지 않았죠. 지금 스촨성에 있는 중국의 판다의 천연 서식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판다의 서식지조차도 저희들이 중국의 그 지역을 일정 지역을 묶어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이라고 지정을 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유산의 개념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천연기념물이라는 그 용어와 일맥상통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이나 아마 주위 친구들하고 담소를 나누면서 아마 이런 농담을 하실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저 친구는 천연기념급이다. 그 정도로 뭔가 좀 특이하거나 희귀하거나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과 좀 다른 행위나 어떤 옷을 입었을 때나 여러 가지 동작을 통해서 천연기념물 단어를 쓰였을 텐데 사실은 그 개념이 아닙니다. 천연기념물의 개념은 저희가 정의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상에서 정의한 대로 그 자체 내에 민족의 역사성이나 역사, 문화, 과학적 가치가 담겨 있어야 되고요. 또한 학술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뭔가 현저하게 다른 곳과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희귀하다고 해서 드물다고 해서 뭔가 다르다고 해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나 과학이나 역사성을 가미를 하고 있거나 학술적으로 지정을 해서 보존을 해야 할 가치가 있을 때만 천연 기념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드실 텐데요. 그러면 멸종위기종하고는 뭐가 다를까요?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멸종위기종은 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천연기념물에 저희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지정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종에는 역사성, 문화성, 희귀성 모두 다 중요한 요소로 갖고 있지만요, 멸종위기종에는 개체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보존을 해서 지정을 하지 않으면, 지금 이 지역을 종으로서 지정을 하지 않으면 이 개체가 없어지게 될 위치에 놓일 만큼 종의 숫자가 적어들었을 때는 멸종위기종이라고 하고요. 그 멸종위기종에는 1급과 2급 또 두 가지로 나눠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늑대나 반달가슴곰 그리고 사양노루와 사냥은 1급으로서 그만큼 개체수가 굉장히 희귀하고 적습니다. 반면에 2급에는 담비나 물개나 하늘다람쥐, 삭 같은 경우가 멸종위기종 2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천연기념물을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천연기념물에는 앞서 말씀드린 동물들도 있고요. 동물을 또 종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번식지, 서식지, 도래지를 또 포함하게 됩니다. 철새 도래지 같은 경우가 한 사례가 되겠죠. 식물 같은 경우에도 종으로 지정을 하지만 식물의 수림지나 마을숲, 자생지까지도 포함이 되고요. 아마 여러분들 용문사에 가시면 은행나무를, 굉장히 오래된 은행나무를 보셨을 텐데요. 은행나무도 역시 다 지정된 것이 아니라 용문사에 있는 은행나무가 천연기념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질 분야는 좀 더 다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화석이나 동굴, 그리고 여러 가지 광물이나 지형까지도 전부 다 포함을 하고 있고요. 또 천연기념물하고 좀 달리 명승이라는 개념도 또 있습니다. 명승에는 자연적 경관이 탁월하거나 예술가적 가치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정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영월군에 가면 한반도 모양을 한 지형이 있고 또 설악산에 가면 울산바위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술적 가치뿐만이 아니라 자연, 문화, 또 역사성이 있는 경우에는 명승으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천연기념물과 또 여러 가지 종류들, 그리고 저희가 하나가 추가됐는데 천연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천연보호구역은 좀 이따 설명드릴 독도와 같이 일정한 지역에 천연기념물의 가치가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 450에서 60여 건 정도의 그 천연기념물이 지금 지정되어 있고요. 114건의 명승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오늘 한정된 시간 때문에 다 살펴보지는 못할 거고요. 지금 첫 시간에는 주로 독도, 천연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동물의 여러 종들에 대해서 살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 이제 독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그 독도의 동도와 서도를 보시고 계신데요. 이 독도의 의미는 상당히 역사성으로 또 고유한 영토로서의 가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이 독도에는 처음에 지정됐을 때에는 여러 바다제비나 숨새나 괭이갈매기처럼 여러 가지 중요한 해조류들이 거기서 집단으로 생활을 하고 번식을 하기 때문에 1982년도에는 이런 바다새들의 집단 번식지로서 지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1999년 12월에 그 바다새들의 서식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질학적 또 가치, 여러 가지 경관적 가치, 모든 것들을 아울러 추가됨으로써 하나의 독도섬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이라는 항목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보존하고 관리가 되어 있고요. 자연과학적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연구가 지금 독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천연보호구역은요, 생물학적, 지질학적, 문화적, 역사적, 경관적 가치들이 한 지역에 모여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연보호구역으로 하나의 묶은 지역을 저희들이 여러 지역을 홍도 같은 경우도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독도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독도를 이제 관광으로도 우리나라의 땅이기 때문에 갈 수가 있습니다. 독도 선착장에서 내리게 되면 이 우측 아래에 있는 사진처럼 많은 분들이 내려서 독도를 사진을 찍고 향유를 하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이 독도 같은 경우에는 동도와 서도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동해안에 있는 화산점 중에 가장 오래된 화산점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괭이갈매기와 같이 많은 동물들이 서식하는 것을 직접 가시게 되면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울릉도 바로 이제 독도를 울릉도에서 이제 날이 좋으면 볼 수도 있는데요. 경상북도에서 이제 울릉도까지 가는 길은 약 130km가 떨어져 있고요. 다시 울릉도에서 100길로
87.4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육지 경상북도 지역에서 독도의 저희들이 거리를 보면 약 216.8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위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측 아래에 보시게 되면 이 독도를 측면에서 봤을 때하고 위에서 봤을 때의 사진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서도는 둘레길이 약 돌면 한 2.6km, 또 이 동도의 같은 경우는 둘레가 약 2.8이고요. 높이는 98.6m에 달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영토적으로, 민족적으로, 저희들의 지리학적으로 중요한 점도 있지만 약 160여 종의 다양한 조류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0여 가지의 식물들도 서식하고 있고요. 바닷속에는 플랑크톤이 풍부해서 다양한 해양 생물과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천연기념물 중에서 저희들이 사철나무, 독도인 사철나무를 별도로 지정을 해서 따로 이렇게 보존하고 보호하고 있는데요. 2012년에 지정을 했습니다. 독도에 약 100년이나 넘는 기간 동안에 위치하면서 살아남아서 생명력이 길었다는 의미도 저희들이 민족적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요. 영토적 상징성도 있는데 마치 저 사진을 확대한 그림이지만 한반도의 모양을 또 이루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저 독도의 사철나무를 볼 때마다 한반도의 모양을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어서 좀 더 정감이 가는 독도의 사철나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19년도 작년에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특별한 탐사와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라이다라고 하고 하는 특수한 정밀 지형 지질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드론을 사용해서 아주 자세하게 동도와 서도의 측면과 또 상부에서 아주 이미지를 잘 습득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의 결과물들을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약 한 1분 정도 되는데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독도의 날입니다. 독도는 독특한 식물과 동물 지질 때문에 학술적 가치도 높아서 그 자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는데요. 독도 지형 분석도 제작을 위해 근적외선을 이용하는 라이다 드론이 도입돼 첫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산섬인 독도. 선착장에 내리면 삼형제 굴바위, 촛대바위, 닭바위 등 온갖 기암이 병풍처럼 서 있습니다. 절벽에는 천연기념물인 독도 사철나무와 울릉국화가 사람들을 반겨줍니다. 독특한 지형에 희귀한 생물들이 사는 독도는 그 자체가 천연기념물입니다. 하지만 풍화와 침식, 태풍에 의해 지형이 조금씩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실제 서도 어민숙소 뒤 절벽은 암석이 흘러내린 것을 육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독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라이다 드론을 도입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근적외선 레이저를 이용해 독도의 지형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라이다를 탑재한 드론입니다. 1년에 배를 댈 수 있는 날짜가 40일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접근이 어려운 독도. 드론으로는 4시간이면 독도를 상세하게 촬영해 전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독도는 특히 접근하기 어렵고 또 조사 인력이 투입되기도 아주 어려운 곳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드론 라이다를 통해서 측량된 지형 정보는 독도의 전체적인 지역의 모니터링과 또 보존 관리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아주 좋은 도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릉도 역시 천연기념물의 보고입니다. 대풍감 향나무 자생지, 울릉국화와 선백리향 군락 등 울릉도에는 천연기념물이 7곳이나 있습니다. 라이다 드론은 독특한 지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울릉도 동식물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후적인 특징, 그리고 지리적으로 내륙과 떨어져 있다라는 하는 특징, 그다음에 지질 토양적인 차이점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륙과는 아주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자연유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우선 전국 천연보호구역과 명승을 대상으로 드론 라이다 촬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자, 독도 영상을 지금 보셨고요. 이어서 천연기념물의 동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천연기념물 동물의 유형에는 종 자체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번식지와 서식지, 또 도래지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 좌측 하단에 보시게 되면 제주 흑돼지, 또 전박이 물범, 참수리, 참매, 그리고 수달, 남생이, 얼음치처럼 여러 가지 중요한 학술적 가치와 더불어서 역사성과 문화성도 결합한 다양한 동물들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또 서식지, 또 연천에 있는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와 진도에 있는 곤이르 도래지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 또한 저어새들이 그곳에서 집단으로 번식을 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보존을 하기 위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깜짝 놀라실 텐데 굉장히 두개골이 날카롭고 무서운 육식성 먹이를 먹는 동물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래에 있는 사진들을 보시게 되면 너무 작고 귀여운 수달의 새끼들을 보시고 계세요. 이 수달의 새끼들은 바로 어미가 되면 이러한 거대한 무서운 어금니와 성모니를 갖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달하면 여러분들이 귀엽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지만 육식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태계에 이르는 먹이사슬에 있어서 육상동물 가운데에서는 또 작은 개구리나 호유류나 설치류, 또 곤충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수달 역시도 사나운 육식동물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렇다면 수달이 얼마나 중요한 천연기념물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야행성이라서 아주 밤에 주로 밝은 눈을 갖고 또 귀 청력과 또 시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먹이 활동을 잘하고 있고요. 또 육지에서는 약간 물같기 때문에 생활 환경이 좀 느릴 수가 있습니다. 뛰는 게. 하지만 물속에서는 굉장히 빠르다는 걸 저희들이 알 수가 있죠. 주로 맥이나 미꾸라지나 가물치, 개구리들을 먹고 살았는데 그렇다면 과학적으로 학술적으로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 수달이 우리 역사상 또 우리의 오랜 선조, 우리의 문화와 어떤 관련이 있을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수달하면은 굉장히 희귀하고 이쁘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여기 열거한 많은 공문원들이 있습니다. 무려 조선왕조실록에는 100회 이상이나 등장할 정도로 친숙하고 중요한 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달이 쓸모가 많았다는 겁니다. 수달의 쓸개는 예전부터 약재로 사용을 했고요. 수달의 이 피부, 겉피, 수달피라고 하죠. 수달피에는 이런 다양한 의류나 갑옷이나 여러 가지 활용한 의류에 활용하는 면도가 컸고요. 좌측을 보시게 되면 남바위라고 하는 추운 겨울에 썼던 방한모가 있습니다. 저기에도 수달피가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경상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곡물로서 우리가 쌀이나 이런 식물들 바치는 것처럼 수달피를 또 곡물로 바쳤다는 기록도 남아있고요. 그만큼 이 수달에 관련된 자료들은 역사상 많은 문헌에 남아있어서 우리 민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문화성, 민족성, 역사성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달을 천연기념물 지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박쥐도 또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러 박쥐들이 서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천연기념물은 그 중에서 단 한 종, 붉은 박쥐입니다. 우리에게는 흔히 황금박쥐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보시다시피 황금처럼 빛나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황금박쥐, 붉은 박쥐들은 서식지가 굉장히 많이 파괴되고 있고 난개발로 인해서 또 환경오염도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히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붉은 박쥐를 포함해서 다양한 박쥐들은 우리가 또 선조들이 전통적으로 많은 활용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했던 것은 문양입니다. 이 박쥐 문양을 넣었던 이유가 다복, 다산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고 자손을 번창하라는 의미로서 많은 문양, 특히 가구나 화장대, 서랍 같은 손잡이 부분들, 또 가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박쥐 문양을 넣기도 했습니다. 아마 곤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방 아실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장수하늘소, 지금은 굉장히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크기가 큽니다. 이 하늘소류에서는 가장 크기가 크고요. 수컷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10cm가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암컷은 수컷보다는 길이가 좀 작고요.
색깔도 암수와 조금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원득이 있을 때, 유충일 때에도 굉장히 크기가 크다는 걸 저희들이 알 수가 있고요. 좌측을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서식하고 있는 하늘소 중에서 가장 몸집이 큰 장수하늘소를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장수하늘소가 예전 1930년대나 50년대 사이에 있던 개체수보다 지금은 상당히 줄어서 거의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1년에 한두 개체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주로 유충들이 서나무라고 하는 목질부를 파먹고 거기서 이제 알도 낳고 살고 있는데 고사목이 있는 지역들이 많이 감소하고, 왜냐면 이제 나무가 썩게 되면 벌목을 해서 없애기 때문에 이러한 장수하늘소 유충 시기가 서식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없어서 그렇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들은 저희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인데요. 굉장히 작은 새끼 때 그 알을 깼을 때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이제 애벌레가 됐을 때의 모습을 보십니다. 5년이 되어야 애벌레에서 번데기가 된다는 그 생활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조류도 굉장히 다양한 조류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올빼미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시력이 인간의 약 100배나 될 정도로 굉장히 시력이 좋고요. 머리 같은 경우, 얼굴을 회전을 약 270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올빼미 역시도 번식지나 월동지가 많이 파괴되고 있고 또 남획을, 또 포획을 하기 때문에 많은 개체수가 줄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물거미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물거미는 종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 연천에, 경기도 연천에 은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딱 한 지역입니다. 이 은대리에서만 서식하는 이 물거미는 굉장히 희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천연기념물 서식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약 1cm가 이제 안팎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부화한 모습입니다. 요 500원짜리 동전 옆에 있는 게 갓 부화한 모습이고, 이제 확대한 사진을 보시게 되는데, 이 어린 물고기가 딱 부화했을 때는 0.14cm밖에 되지 않을 정도. 그리고 이 어미, 암컷 어미 같은 경우에는 물 속에 있는 알집을 갖다가 키웁니다. 물 속에서. 자, 좌측 같은 경우가 이제 자세하게 현미경으로 찍은 사진들을 보고 계시는 거고요. 자, 저희들이 문화재청에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천연기념물센터라고 해서 대전에 전시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이 국가기관인 천연기념물센터에 오시게 되면 다양한 천연기념물에 대해서 보시고 또 감상도 하시고 사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방문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정리하는 이야기로서, 그렇다면 소중한 우리나라의 자연유산인 천연기념 명승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제가 한 5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천연기념물에 대한 역사, 문화, 과학적 가치를 저희 연구자들이나 많은 학계에 계신 학자들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방금 말씀드린 수달이나 박쥐처럼 고문헌 자료나 다양한 자료들을 저희들이 디지털 작업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박쥐 문양을 말씀드렸는데, 저희의 다양한 K컬처를 이제 이끌어가는 많은 분야에서 디자인적 요소로 천연기념물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NS나 출판을 통해서 홍보 활동도 많이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방금 말씀드린 천연기념물센터 또는 다른 여러 기관을 통해서 교육 자료를 발간하고 또 교원 연수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고 이어서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